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8, 29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C 밀란 대 헬라스 베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C 밀란은 3-5-2를 쓰면서도 실질적인 공격 시작점은 중원 깊숙한 위치에서 모드리치의 발끝을 거치며 정교하게 풀려나간다. 게다가 AC 밀란은 교체 자원들까지 준수한 퀄리티를 갖추고 있어 후반 들어서도 윙백과 이선 자원을 신선하게 갈아 끼우면서 압박 강도와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스쿼드 뎁스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AC 밀란의 공격은 모드리치의 빌드업 조율과 플리식의 날카로운 돌파, 그리고 히메네스를 포함한 주변 자원들의 침투와 연계가 겹치면서 베로나 수비 블록을 전후반 내내 흔드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어서 베로나 역시 3-5-2를 사용하지만 기본 기조는 라인을 낮추고 수비 블록을 촘촘히 쌓은 뒤 역습 한두 번의 기대를 거는 방향으로 잡혀있다. 교체 자원 측면에서도 AC 밀란보다 무게감이 떨어지는 편이라 후반 들어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교체 카드의 영향력 차이가 그대로 경기력의 격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베로나 입장에서는 수비 블록을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그리고 소수의 역습 찬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느냐가 전부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AC 밀란은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한 중앙 빌드업과 플리식의 돌파, 히메네스를 비롯한 동료들의 침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베로나 수비 블록을 전후반 내내 압박할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베로나는 현실적으로 수비에 많은 인원을 묶어두고 버티는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역습 찬스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 90분 내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 이번 경기는 밀란이 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흐름대로 경기를 끌고 갈 것이다. 이번 경기 AC 밀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선더랜드 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더랜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브로베이는 피지컬을 앞세운 센터 포워드로서 등지는 플레이와 박스 안 마무리를 동시에 가져가는 타입이다. 선더랜드는 전반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탐색전 위주의 리듬을 유지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공격 비중과 박스 침투 횟수를 크게 늘리며 템포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이 타이밍에 세컨드 라인에서 브로베이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에 들어가면 컷백과 크로스에 동시에 관여할 수 있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교체 전력에서도 선더랜드는 활동량이 풍부한 측면 자원과 역습 속도를 살려줄 자원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후반 승부처에서 한 번 더 속도를 올릴 카드가 준비되어 있다. 이어서 리즈 유나이티드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칼버트 르윈이 최전방에서 타깃 역할을 전담하는 구조다. 또한 3백 특성상 측면 윙백이 전진한 뒤 공을 빼앗기면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면서 수비 라인이 급하게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원정 경기에서는 이런 불안 요소가 체력 저하와 맞물리면서 후반 들어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세컨볼 경쟁에서도 한두 발씩 늦는 패턴이 반복되는 편이다. 선더랜드는 후반에 강해지는 공격 템포와 침투 패턴을 바탕으로 홈 경기장에 응원을 등에 업고 리즈 유나이티드 수비를 끝까지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3백 구조와 원정 부담, 후반 체력 저하라는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라인 유지와 심리 관리 모두에 신경 써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선더랜드가 후반 승부처에서 흐름을 완전히 잡아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번 경기 선더랜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크레모네세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레모네세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전체적으로는 라인을 낮춰 두 줄 블록으로 버티는 경향이 강한 팀이다. 사이드로 쏠리는 습관이 강해 반대 측면 커버가 느리고 크로스 전 상황에서 이선 합류 러너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문제도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상대가 측면을 넓게 쓰면서 전환을 동반한 공격 패턴을 가져올 때 크레모네세의 포백 비슷한 라인 형성은 쉽게 균열을 드러내는 편이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크 전환 타이밍이 매끄럽지 못해 세컨 상황에서 추가 슈팅을 허용하는 빈도가 적지 않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이어서 나폴리는 3-4-3 구조를 바탕으로 전방 삼각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흔드는 공격 패턴을 가져간다. 아이솔레이션 패턴은 원래 농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술 개념을 축구적으로 변형한 형태로 최근 나폴리는 노아 랑의 개인 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원 라인은 공을 빼앗겼을 때 곧바로 제압박에 나서며 크레모네스의 역습 시도 자체를 초반부터 잘라내려는 레스트 디펜스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 크레모네세는 중앙 밀집도에 비해 측면 수비 조직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구조라 나폴리처럼 방향 전환과 아이솔레이션 패턴이 정리된 팀을 상대로는 90분 내내 불안 요소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반면 나폴리는 전방 라인의 조합을 통해 한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긴 뒤 반대쪽에서 개인 기량으로 마무리하는 분명한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이 경기는 나폴리 승리 시나리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번 경기 나폴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을 바탕으로 하면서 전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공격 밀도를 끌어올리는 패턴이 뚜렷한 팀이다. 그래서 후반이 진행될수록 예레미 피노가 측면에서 안으로 꺾어 수비를 끌어내고 다시 바깥으로 빠지는 움직임으로 라인을 뒤흔드는 사이에 세컨드 라인에서 휴조와 레르마가 하프 스페이스로 찔러 들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슈팅이 연달아 터질 수 있고 팰리스 특유의 후반 박스 점유 싸움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어서 토트넘은 4-2-2 형태를 기반으로 전방 4명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박스 인원수를 늘리는 공격 패턴을 선호하는 팀이다. 공격에서는 사비 시몬스가 빠지면서 이선에서 공을 전진시키고 라인 사이에서 연결해주던 창의적인 자원이 사라져 콜로 무아니와 히샬리송에게 부담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 그래서 토트넘은 전방 퀄리티 자체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수비 조직과 빌드업의 시작, 이선 크리에이티브 자원의 공백까지 한 번에 겹친 상태에서 원정에 나서야 하는 최악에 가까운 조건을 안고 있다. 팰리스는 예레미 피노의 유연한 움직임과 마테타의 박스 장악력, 휴조와 레르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앞세워 후반으로 갈수록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공격 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토트넘은 로메로와 사비 시몬스의 이탈로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중심축이 흔들린 상태라 콜로 무아니와 히샬리송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팀 밸런스가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이번 매치는 크리스탈 팰리스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판단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볼로냐 대 사수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로냐는 4-2-3-1을 기본 틀로 두고 라인 간 거리를 촘촘하게 유지하는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포백은 박스 근처에서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측면 풀백이 나갔을 때는 모로가 즉시 내려와 공간을 메우는 형태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한다. 공격 상황에서는 모로와 오르솔리니가 콤팩트하게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파고드는 패턴으로 상대 블록을 흔드는 루트를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볼로냐는 한번 탈압박에 성공하면 중원에서 측면, 다시 박스 안으로 연결되는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적은 찬스로도 효율적인 득점 상황을 만들어내는 팀이다. 이어서 사수올로는 4-3-3을 활용해 전방에 공격 자원을 3명 배치하는 공격적인 구조를 선호한다. 양쪽 풀백이 전진했을 때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경향도 있어서 상대가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볼을 운반하는 팀일 경우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흐름이 쉽게 나온다. 결국 사수올로는 공격에서는 피나몬티와 베라디의 한 방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경기 내내 수비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 스타일이라 볼 수 있다. 볼로냐는 이번 시즌 내내 단단한 포백과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승점을 쌓아가는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콤팩트한 원투 패스와 박스 침투 루트가 더해지면서 적은 찬스로도 경기 흐름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오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수올로는 전방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라인 간격과 전환 속도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 매치업에서는 볼로냐 쪽 승리 기대값이 더 높다. 이번 경기 볼로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탈란타 대 인테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는 3-4-3을 바탕으로 3명의 센터백과 공격적인 윙백 운용을 통해 전방 숫자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팀이다. 특히 측면 수비 조직은 하프 스페이스를 지키는 역할 분담이 완벽하지 않아 윙백과 측면 센터백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는 편이다. 그래서 상대가 터치라인을 따라 전개하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타입의 공격을 시도하면 수비 라인 전체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는 패턴이 종종 드러난다.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전환 수비가 조금만 늦어져도
그 하프스페이스가 그대로 인터밀란처럼 조직적인 측면 전개를 하는 팀에게 치명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 구조다. 이어서 인터밀란은 3-5-2를 기반으로 백스리와 2명의 윙백 그리고 유기적인 미드필더 라인을 통해 전후방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팀이다. 인터밀란은 하프스페이스나 중원에서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전환 패스를 선택하고 반대편 왼쪽에 위치한 디마르코에게 크게 스위칭 패스를 넣어 전형적인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든다. 디마르코는 왼발 킥력이 좋은 윙백으로 넓게 열려있는 측면에서 여유있게 크로스를 올리거나 직접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어 한번 공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결국 인터밀란은 오른쪽에서 티란과 루이스 엔리케의 콤팩트한 원투 패스로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긴 뒤 반대편 디마르코 쪽으로 전환하는 변칙적인 측면 활용 패턴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시험하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아탈란타는 공격적인 전진 성향과 강한 윙백 운용으로 언제든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지만 라인을 과감하게 올린 대가로 하프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반면 인터밀란은 전술 패턴이 잘 정리되어 있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바렐라가 그 흐름을 득점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홈팀이 오히려 자신의 공격 성향 때문에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내주는 순간이 늘어날 수 있고 그 틈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는 쪽은 인테르다. 이번 경기 인테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